2012년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담력 시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고 작년 8월 중순경 심심풀이로 친구 넷과 함께 담력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남자 둘과 여자 둘, 총 5명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산속에 있는 폐병원터였는데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9시 반쯤 집에서 출발하여 병원터로 향했습니다. 병원터 주변에는 민가도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음료수, 과자, 그리고 불꽃놀이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우연히 다른 친구 무리와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방금 산 맥주와 음료수, 과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편의점은 외곽 지역에 있었고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택시 대기소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택시 기사 2명이 차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문득 옆을 보니 택시 기사 중 한 명이 말없이 이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돌렸지만 금세 다시 이쪽을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입구 근처에서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방해가 되나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주차장에 비슷한 또래의 무리들이 2-3그룹 정도 더 늘어나 있었고 넓은 주차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에 예상대로 경찰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피커로 즉시 해산하세요라고 방송하며 다가왔습니다. 국도변에는 게임센터 등이 몰려있고 만남의 장소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젊은이들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죠. 가끔 국도에서 폭주족들이 모여달리다가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기도 해서 구경꾼들도 꽤 많이 몰린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져서 가게와 손님 모두에게 곤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고 키가 큰 편의점 점원이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편의점을 향해 로켓 불꽃놀이를 몇 발이나 쏜 무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출동도 매우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찮다는 표정을 하면서도 서서히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일행도 차로 돌아가 다시 병원터로 출발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맥주를 샀다고 했지만 남자는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운전은 그가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터가 있는 곳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탐력 시험을 제안했던 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길 안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따라 약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휴게소 같은 곳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산속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달빛이 밝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손전등 2개로 주변을 비추며 담배를 피우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친구 한 명이 뒷좌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라이터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담배를 피울 때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다른 친구에게 빌렸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리니 돌아갈 때 들르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폐병원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무들만 늘어선 좁은 오솔길을 5분 정도 걸어가니 탁 트인 곳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넓었고 축구장 2배 정도는 될 것 같은 곳이었는데 자갈만 깔려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건물을 철거해서 빈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라고 말하자 친구가 저쪽에 뭔가 있다며 가리켰습니다. 모처럼 온 김에 편의점에서 산 불꽃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양손에 불이 붙은 불꽃놀이를 들고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몰래 가져온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며 장난치기도 하고 로켓 불꽃놀이로 서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에게 불꽃을 던지는 놀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하고 무의미한 짓이었다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오솔길 맞은편에 도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보니 주차장 같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앞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사실 이쪽으로 오는 게 정답이 아니었나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가보자고 해서 한참을 걸었더니 300m 앞에 가로등 불빛과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정말 이 길로 오는 게 맞았던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차를 이쪽으로 돌려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었고
돌아갈까 하는 이야기를 꺼내던 중에 옆길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숲 때문에 안쪽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잠깐 여기로 가볼까? 라고 하자 모두가 그를 따라 옆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멈춰섰습니다. 기다려라고 하는 친구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귀를 뀌며 어린아이처럼 낄낄거렸습니다. 조잘조잘 떠들며 앞으로 나아가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검고 큰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확실히 2층짜리 단독주택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벽과 담에는 담쟁이 덩굴이 자라고 있었고 건물 주위도 풀이 무성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고 낡은 외발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와, 왜 이런 데 집이 있는 거야? 싫어. 여기 무서워. 여자 둘은 그러며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남자도 속으로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건물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있어서 모두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쪽에서 쾅,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와 하며 놀라서 옆을 돌아보니 친구 한 명이 돌을 주워서 집을 향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싱글거리며 쫄았냐 같은 말을 하는데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모르는 건지 잘생긴 얼굴로 인기는 많지만 너무 까불거린다는 말을 여자들에게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근처에서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다가왔을 때도 손에 든 맥주캔을 들고 그럼 운전해볼까? 같은 미친 소리를 하며 운전석에 올라타려 했었고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경찰을 향해 도발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친구는 여유롭게 저벅저벅 담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현관문을 덜컹덜컹 흔들어보고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뒤편으로 돌아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행동력만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그를 따라갔더니 뭔가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생각나지 않았지만 짜증이 터질 것 같아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잔뜩 자란 잡초로 걷기 힘든 마당에 들어서니 1층 창문 하나가 사람이 들어갈 만큼 깨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채로 있는 커튼을 걷어올리고 안을 비춰보니 3평 정도 되는 방 같았습니다. 여자 둘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무리하며 울상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까불던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친구도 의외로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자 셋 중에 혼자만 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여 평정을 찾았습니다. 결국 여자 둘은 밖에서 기다리고 남자 셋이 안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온 방 안에서 곰팡내라고 해야 할까 나무가 썩는 듯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엄청나 등등 떠들며 앞으로 갔습니다.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있고 장롱이나 옛날 라디오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족자가 걸려 있었고 열린 벽장 안에 이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방을 빠져나가 복도로 나갔더니 왼쪽이 아까의 현관, 정면이 다다미실과 화장실 모양이고 오른쪽에 계단과 안쪽으로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헝겊이나 비닐봉지 같은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중 하나는 어릴 때 망한 가게에 쇼핑백이 있어서 이 집 자체가 10년 이상은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뭔가 공기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어 섬뜩함이 증가했습니다. 다다미실을 들여다보니 세면대가 있고 바닥이 여기저기 빠져서 욕실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을 조사하던 친구가 다가와서 이거 내 거 아니냐 라며 손에 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색 표면에 엠블럼이 새겨진 지퍼라이터였습니다. 틀림없이 아까 휴게소에서 친구가 찾던 물건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한 건지 그 친구가 야 이런 짓 하지 마 진짜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지퍼라이터는 친한 선배가 물려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아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성격의 친구가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악질적인 장난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친구가 미안하며 시원하게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부자연스러운 태도에 이상함을 느꼈지만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화장실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끼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셋 모두 굳어서 아무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냉정을 찾고 가만히 귀에 의식을 집중하여 천장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소리의 느낌으로는 2층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그 한 번뿐이었고 다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왠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였지? 사람? 동물? 서로 확인하면서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경계하며 문 안쪽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 앞으로 당기니 거기는 아마도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을 합친 듯한 넓은 방이었습니다. 식탁이 있고 찬장 안에는 식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안쪽 주방 바닥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쓰레기 봉투와 휴지가 널려 있어서 접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TV 받침대 위에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TV가 놓여 있었고 앞쪽으로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벽의 달력과 그 옆에 뭔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봤더니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엄마 아빠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크게 웃는 큰 사람 둘 사이에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달력 날짜는 1997년 5월이었습니다. 15년 전이잖아. 엄청 오래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달력을 넘겼다가 더 쫄아버렸습니다. 넘긴 달력 바로 뒤에 아까의 아이가 그린 듯한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놀란 것은 그 그림의 눈 부분만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딱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림을 보는 순간 영화 주온의 토시오가 생각나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달력에서 손을 떼고 옷에다 손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오기 전 DVD로 봤던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후렴 부분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역시 다른 친구들도 섬뜩했는지 달력을 한 번 더 만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달력으로 인해 여기에 온 것을 완전히 후회하게 되었고 제일 활력 넘치던 친구도 농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층 부분을 다 본 뒤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가파른 경사에 작은 계단참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 벽에 딱 주먹만한 구멍이 나 있는 게 무언가로 벽을 때려서 뚫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2층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으니까 일렬로 올라가기로 하고 까불던 친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한 명씩 오르면서 계단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벨소리가 계단에 반사되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전화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에게서 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전화에 잠시 뭐라고 한 뒤 바로 끊었습니다. 뭐야? 하고 물어보니 나오래라고 했습니다. 왜?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그 친구 쪽을 향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2층 복도 부분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괜히 무서워서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왠지 여기서 바로 나오라고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지만 일단 나갈 이유가 생겨서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가려고 한 순간 쿵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소리가 바로 위에서 났습니다. 이제 그쪽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라 뛰어내려가서 필사적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무서워서 반쯤 울면서 뛰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심장이 쿵떡쿵떡거리고 크게 숨을 쉬게 되니 목이 아파서 더 힘들었습니다. 까불던 친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전등으로 자꾸 집안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이 아파 침을 뱉어가며 여자 둘을 찾았더니 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둘 모두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딱 붙어 있었고 한 명은 떨면서 울고 있었으며 평소 까불던 친구도 반울음 상태가 되어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여유도 없이 죽어라 달려서 차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제일 뒤에서 왔는데 뒤쪽이 자꾸 신경 쓰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만 바로 뒤에 누군가가 딱 달라붙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서웠습니다. 뛰다가 걷는 동안 점점 괜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뭔가 나타나면 바로 날려버리겠다며 기운을 냈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차를 주차해둔 공터 가까이까지 와서야 왜 위화감이 있었는지를 겨우 알았습니다. 시끄러울 정도의 벌레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은 너무 조용할 정도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 옆까지 왔을 때 친구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다, 위험했다 하며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비로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길 정도로 떨쳐낼 기운도 없어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 둘은 아직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특히 한 명이 엄청 침울한 모습이어서 돌아올 때 모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러 안정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차로 산을 내려와서는 왠지 갑자기 짭짤한 게 먹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명란 파스타와 아이스커피를 시켜 먹었습니다. 파스타를 먹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서 살짝 피가 난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상처 자체는 살짝 베인 정도였으나 전혀 아프지도 않고 어디서 언제 베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냅킨으로 가볍게 피를 닦아내고 잠시 대고 있었더니 피는 바로 멈췄습니다. 파스타를 다 먹어갈 때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여자 둘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카페라떼와 딸기 파르페를 주문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조금은 원기를 회복한 모양으로 그 집에서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여자일이 엄청난 시선을 느껴서 2층을 올려다보자 창가에 사람이 서 있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였어. 절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어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게 묘하게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귀신 같은 건 믿지 않는 까불던 친구가 장난도 안 치고 진지하게 듣던 것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여자아이도 창문에 뭔가 있던 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친구에게 바로 나오도록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2층 부분에 가까이 갔던 까불던 친구의 말로는 그 큰 소리의 정체는 2층 방문이 엄청난 기세로 열리던 소리였고 안에서 시커먼 뭔가가 복도로 나오는 게 살짝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는 보지 못했고 착각일지도 모른다며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드물게도 진지한 느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이놈도 엄청 쫄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다른 남자친구는 식당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라이터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랬는지 아무도 화제에 올리지 않았고 그때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찍던 비디오 카메라에는 특별히 이상한 것도 찍히지 않았고 다만 계단에서 들었던 쾅 하는 소리만은 확실히 녹음이 되어 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디오로 다시 보면 일행을 놀라게 하려고 노린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집에 눌러앉은 노숙자 등의 짓은 아니었을까 살짝은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곳에 혼자 사는 사람은 분명히 제정신은 아닐 것입니다. 역시 그 집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완전히 날이 밝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해산했습니다. 차로 여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줄 때 여자아이가 알려준 이야기로 인해 역시나 귀신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병원터에 갈 때 편의점에 들렀잖아라고 여자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야기할 때 택시 아저씨 둘이 있던 거 알아? 있었어. 그중 하나가 우리 쪽을 계속 봤었지. 기분 나빠. 맞아. 그 아저씨 우리 한가운데를 계속 보고 있었어. 한가운데? 응? 딱 가슴팍 어린애 키 정도 되는 높이. 진짜야. 기분 탓 아니야. 그러자 여자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거 나도 그 아저씨 시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분명 이상했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날에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에 까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 차가 논에 박혔어라고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를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좀 먼 교차로 옆 시골이라서 주변에 논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가서 봤더니 딱 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 직진으로 차가 논에다 처박고 있었습니다. 이건 견인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견인차가 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물어봤더니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딱 현장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핸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더니 그대로 정면 논에다 처박았다고 했습니다.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설마 운전하다 한눈 팔아서 핸들을 잘못 꺾은 것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니야. 분명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안 돌아갔어라고만 우겼습니다. 견인차가 오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나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납득이 안 되는 모양으로 일단 지인 정비공장으로 옮겨가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핸들 검사 결과는 듣지 못하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5일인지 일주일 뒤인지 정도에 다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는 사고 났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다쳤어? 괜찮아? 하고 물었더니 전혀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 왼쪽 사이드를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 주차장에서 나올 때 왼쪽에서 직진으로 오던 경차와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경차가 원래부터 속도를 내지 않은 덕분에 경차에 탄 여자도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서 검사받고 온 직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학교와 알바로 바빠서 그 친구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고 났던 날부터 일주일 뒤에 또다시 친구에게서 지금 거기 놀러 가도 되냐?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아. 와라고 말하고 1시간 뒤에 친구가 스쿠터로 왔습니다. 친구가 현관으로 들어올 때 순간 향내가 난 느낌이 들었는데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난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손에 넣을 때까지는 렌터카로 출퇴근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라, 렌터카는 어떻게 하고 생각하면서 친구를 들어오게 한 뒤 늦었잖아 하며 말을 걸었더니 어라고 대답할 뿐 이상하게 기운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사고도 있었으니 역시나 우울해졌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잠깐 멈칫하더니 뭔가 음침한 분위기가 싫어서 조금이라도 밝게 하려고 농담으로 요즘 진짜 홀린 거 아니냐? 저주받았나? 했더니 진지한 얼굴로 친구가 그럴지도 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귀신이나 저주 같은 건 무시하고 전혀 믿지 않던 친구가 하는 말이라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의 말로는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담력 시험하던 날 밤부터 매일 밤 꿈속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가 나와서는 꼭 현실처럼 이불에서 자고 있는 친구의 머리 바로 옆에서 지그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가위 눌림 같은 느낌인데 하자 친구는 아니, 보기에는 평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쭉 서 있기만 했었거든. 근데 어젯밤 그 애가 얼굴을 귀에다 바짝 대고는 돌려줘 하면서 신음하는 거야. 그리고 그 눈은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놈의 눈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꿈이잖아 했으나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번 담력 시험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꿈을 꾼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생생해서 아이가 말했을 때 얼굴에 와닿는 느낌이 진짜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걸 모르는 친구도 최근 사고와 꿈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생각되어 상담차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같은 걸 믿을 리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2주 가까이 매일 같은 아이가 꿈에 나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섬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별반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뭔가 빠뜨린 건 없나 하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미친놈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있다니 뭐가? 하고 추궁하자 정말 놀랍게도 친구는 그 집안에 떨어져 있던 모자를 주워서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런 걸 주워왔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니, 뭔가 빈티지 느낌이 나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때 친구가 모자를 주웠다는 이야기는커녕 그 장소에 모자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며 친구가 엉덩이 쪽 주머니에서 꺼낸 게 야구 모자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팀 이름 로고가 새겨져 있는 어느 팀인지는 안 쓰는 쪽이 좋을 것 같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 그런 곳에서 주워서 쓸 생각을 한 건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아무리 빈티지라지만 이건 의미가 다르지 않나 등등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귀찮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추가로 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실은 그 모자를 사고를 3번 낼 동안 전부 차 안에 놔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모자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잠깐만. 3번이라니 무슨 소리야? 했습니다. 친구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차가 돌아서면서 외벽에다 그대로 박았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는 게 늦어졌고 게다가 집에 있던 스쿠터로 온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아니 잠깐만. 잠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야구 모자 탓에 사고가 났다면 우리 집에도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니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까 친구가 말했던 꿈속의 아이가 돌려줘라고 했던 건 혹시 이 야구 모자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고의 아이의 모자라니 그거 맞지 않나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면 어떤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래서 모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바깥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친구를 집에서 재우고 다음 날 아침 돌려놓으러 가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TV를 보며 술과 콜라로 시간을 보내고 몇 시인지는 까먹었지만 밤도 꽤 깊었을 무렵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있는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캄캄한 방 한가운데에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얼굴을 바라본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밑에 있었는데 천천히 뒤로 돌아 책상 위에 놓인 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순간 아이의 얼굴만이 눈앞으로 날아와서는 뱃속에서 짜내는 것 같은 목소리로 돌려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깨어나서 불을 켰는데 옆에 자던 친구도 헉헉대면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꿈? 하고 눈으로만 물어보니 새파얘진 얼굴로 응이라고 했습니다. 불을 켠 채로 둘 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되도록 모자 쪽을 보지 않고 아침까지 있다가 하늘이 살짝 밝아진 시점에서 차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중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한 속도보다도 낮은 속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밝을 때 다시 그 집에 갔더니 집 그 자체는 그렇게까지 위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집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는 전에 들어갔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모자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 위에다가는 오는 길에 사온 과자와 음료수를 올리고 둘 다 합장한 뒤에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며 있는 힘껏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친구도 본인도 꿈을 꾸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 이건 그것과 비슷한 경우로 보입니다.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폐가나 폐건물 탐험은 절대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아무것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그곳에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주받은 집과 모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궁금하더라도 위험한 곳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